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18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전국 사육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비중이 관련 인력과 지자체 지원 부족으로 전국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우리 지역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방역에 나서고 있고 자치단체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5가구의 양돈 농가가 밀집한 나주의 한 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고 입구에서는 소독이 분주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료와 돼지를 가득 싣고 드나들어야 할 차량의 흐름도 뚝 끊겨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양돈 농가에서는 이처럼 방역을 하고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양돈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40여 명에 대해서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한돈협회 나주지부 양찬규 지부장입니다. 도우도 지금 못하게 지금 돼 있고요. 외출 금지도 돼 있고 농가 사장들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시간 비상 상황실이 설치됐고 거점 소독 시설은 9곳에서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이후에도 소독 필증이 없으면 양돈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제 나주시 축산과 오정훈 직원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농장 단위에서 자기 농장은 자기가 이제 지킨다, 그런 건 투철한 그 사명감으로 농장 청소 소독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 이동 중지 명령으로 공판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800에서 1000여 두의 돼지가 도축되는 이 공판장은 오늘 하루 개점 휴업했습니다. 저희들은 손해는 손해인데요. 나주 축산물 공판장 오동원 농가를 장장입니다. 생각하면 그것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여간 이 ASF를 빨리 종식시켜서 전남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모두 113만 5천여 마리,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전남 지역 피해액이 1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173곳이 파손됐고 과수원 1223헥타르에서 낙과 피해를 입는 등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10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3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신안군 흑산면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 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이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여건이 열악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CGI 센터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만드는 이 업체는 오는 11월이면 경기도 안성으로 회사를 옮깁니다. 2년 전 투자받기로 약속한 5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3개월간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핵심 인력들이 사무실을 떠나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투자금이 이제 안 받아. 주식회사 중앙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대표이사 한태식 씨입니다. 다시는 보기 싫다. 그 펀드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 안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기 싫다고 하고 1년 반이 있었는데
사람이 구해지진 않는 거죠. 광주시와 정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2012년부터 투자 펀드를 조성해 문화 콘텐츠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억 원 정도가 애니메이션과 게임 업체 등에 지원됐지만 투자 회수율이 54%에 그치자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쳤습니다. 지역대학에서 길러내는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 업체들이 직접 양성한 인력들도 수도권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수년째 전국 매출액의 1%를 밑돌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의 열악함을 주식회사 컬처 플래닛 문웅빈 대표입니다. 문화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한번 물꼬를 먼저 틔워주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문화 펀드 1호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성과가 많이 좋지 않고 광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투자 경로를 만들어 기업들의 숨통을 터준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가 주요한 11대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입니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모펀드도 지금 국비 좀 지원을 받아보려고 좀 노력 진행 중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년 넘게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광주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시설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CT연구원 설립이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등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CT연구원을 문체부 산하 출자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제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사업 추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체부 역시 CT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용 트럭 등이고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으로 광주시는 차량 제작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등학생 3,9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3일이 기념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응답자는 39.2%였습니다. 또 광주에서 조직적으로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45.4%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장이 나서야 한다며 끝장 대표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독병원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어떤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박 3일 끝장 대표 교섭을 하자고 병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체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벌써 1년이 됐습니다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태를 기점으로 6개월 넘게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 1년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또 과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핵심 석유시설이 무장 세력의 무인기, 다시 말해서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저비용의 드론 10대가 국가 기관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인데요. 드론의 공격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 드론이 각종 테러 수단이나 또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이번에 입증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대비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겁니다. 드론 전문가인 동강대학교 드론과 김기원 학과장 연결해서 이 드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치명적인 전염병,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오늘 또 연천에서 확진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이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당초 접수가 됐고 방역 당국이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최초로 지금 나온 건데요. 가축 전염병으로 일단은 인체에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강력한 질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몹시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호성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한우미의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 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4대
장 보러 가잔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 몰랐는가? 나주 혁신도시의 삼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단께. 그래요?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겁나게 많단께. 장 보러 갈 때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얼른 오셔잉.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때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쾌청한 날씨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는 27도, 전남 지역은 26도가량을 보이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2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설중로 용주농협 삼거리에서 신안교 방향, 신안교 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공사 차량 서 있고요. 정체 심한 상황입니다. 금남로 금남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문화전당 양방향으로 근린공원 사거리 1차로 막고 중앙 분리봉 설치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남광주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많고요. 주변에 이어지는 구간들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양로 양산우체국에서 연제교체로 방향, 양산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밀려 지나고 있고요.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송암 고가 사거리 방향 정체됩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양방향으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모진대로 기아자동차 남문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사태를 비롯한 많은 부침을 겪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로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이달 하순쯤 열릴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 또 기대를 거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 방문 기간 동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1년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과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1년 전에 열렸을 때만 해도 바로 이 한반도 내에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작년 이제 9월 18일부터 21일간 있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이제 남북 관계 변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전에 2017년에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ICBM을 통해서 이제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2018년 2월부터 변화가 있었고 그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그 변화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9월 달에 이제 평양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분단된 이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연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남북 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그러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제 그런 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북의 정상이 이제 백두산을 이제 공동으로 등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평화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백두산 천지의 물과 이제 합수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서 이제 8천만 민족이 하나가 됐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이제 많이 이제 시사를 해줬던 그러한 이제 그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했던 이 평양 공동 선언문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때서 보면 이제 남북 간에 있어서 과거에 90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일종의 있었습니다만은 상호 불가침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 9.19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이제 사실상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됐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이제 핵 무기와 핵 전쟁이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됐다라는 쪽으로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행에 있어서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이제 군사 분야의 그런 합의 이행에 대한 그 합의서도 채택이 되고 구체적으로 집비 철수라든지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양 공동 선언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아직 뭐 진전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이 서로 이제 적대 관계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이제 그 소위 그 합의문을 통해 해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죠. 참 의미도 있고 나름 성과도 있었는데 1년이 네. 지난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좀 터덕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관님? 아쉽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 특히 이제 우리 분단의 원인 같은 걸 보면 우리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와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환경이 남북 간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면 남북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데 그게 아니면 남북 간의 협력에 한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월달 평양에서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엄혹한 그런 제재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전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최고로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평양선언도 보면 비핵화의 진전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뭐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뭐 경제협력하는 것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려면 이제 국제사회의 환경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하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 환경이 바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재가 이제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네.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저희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냥 제재의 틀 속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건 네. 아니고 북한은 이제 욕심이 과한 거죠. 그냥 제재의 틀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데 한국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남북 관계는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북한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이제 일종의 좀 그 집중하고 올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차관님, 대한민국은 할 것은 다 했는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핵화 조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우리나 국제사회의 대결 그런 그 구도에서 벗어나서 먼저 이제 활짝 열고 나온다면 이제 쉽게 풀리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일종의 국제사회의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이고 네. 뭐 변화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라면 이제 북한이 뭔가 조금 이제 빼꼼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제 비핵화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 좀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적극적인 좀 인센티브도 주면서 확 좀 끌어당기는 게 필요한데 그 끌어당길 수 있는 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북한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제 지금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해줄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카드를 쓰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쪽으로 됐으면 좀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상황이 많이 전개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거죠. 예.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를 보장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푸는 거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참모를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나 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이 참여차 지금 22일 방미를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오찬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등 돌리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서로 냉랭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볼턴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심지어 폼페이오까지도 이제 독촌이 하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다가 5월 달에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게 10월까지 8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그 협상 국면에서 벗어나서 서로 대결하는 국면으로 가면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 이기 출범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국하고 싸우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북한이 지금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지만 네. 최근 5월달에 하는 거 보니까 여차하면 ICBM을 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작년 6월 이후에 미국이 가졌던 즉 북한에 대한 이제 일종의 레토릭을 준 거죠. 정상회담하고 뭐 관계 개선한다 이렇게 해두고 이제 관리했던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미국에서 판단했을 수가 있고 그 첫 조치로 마침 이제 북한이 실무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인 볼턴을 이제 해임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뭔가 한번 상호 진전을 이뤄보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좀 뭐 정치적인 흐름, 미국 내의 흐름을 비롯해서 네. 이 국제적 환경 자체가 다시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그렇죠. 이 한반도 내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만 일단 언어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좀 이제 좀 뉘앙스라든지 그런 정서 차이가 있거든요. 네. 북한을 가장 많이 정서적으로 알고 아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북한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이라든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의 그 본심이랄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즉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이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미국도 조금 이제 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북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가동을 멈췄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또 쉬운 조작으로 도찰 범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 드론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그래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드론 전문가시죠. 동강대학교 드론과 김기원 학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과장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이 저장 시설 그다음에 관련 시설들에 대한 공격 드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겠죠. 네, 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이 처음 공격은 아니고요. 반군이 지난 5월과 8월에도 수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인명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네. 드론은 원격 조정하고 자율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 좌표를 입력하고 드론이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카세프라는 자폭용 고정익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드론이 이 살상무기 또는 굉장히 그 무기로서 특히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인류 발달사를 보면은 뭐 다 양면의 어떤 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갈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까지 드론으로 이렇게 무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뭐 드론 중에서는 그로그로크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인데 작전 반경이 약 4,000km 정도에 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호크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테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에 활용된 드론도 방금 말씀하신 그 드론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제 가능하지만 예멘 반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과연 1,000km를 비행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영공을 지금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요, 드론이. 네. 아무리 작은 드론이 돼도 아마 오는 동안에 사우디 방공망이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석유시설 가까이에 있는 이란을 지금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드론이 공격용으로 쓰였을 때, 이 무기로 쓰였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데, 그런데 드론이 또 우리 산업이나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들은 주로 어느 곳들에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방제, 그다음에 항공 촬영, 구조물 진단 등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그거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 이제 공통이고요. 네. 군사 분야에서는 이제 경찰, 감시 분야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드론 부사관, 드론 전투병 등을 모집해가지고 정보 업무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상에서는 이제 레저 스포츠부에 이제 드론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드론 축구, 드론 낚시, 드론 레이싱 등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드론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드론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드론이 성능도 좋아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지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식으로 범죄에 활용되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이제 살인이 되거든요. 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를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해결하는 어떤 산업들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마약운반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범죄를 저지른 드론의 소유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심각한 범죄는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드론 등록제와 같은 법제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드론도 지금 우리가 공격했다고 말하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소유자 말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런 식으로 이런 범죄를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가장 이제 어쨌든 큰 문제가 지금 대두를 되고 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드론 등록제나 드론에다가 이제 차량 번호 같은 것을 부착하자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등록이나 이 제도적인 법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드론의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드론을 잘못 사용되는 드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또 연구도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당연히 이제 되고 있고요.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이제 제밍하고 스푸핑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물로 드론을 이제 포획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제밍과 스푸핑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밍은 이게 드론에 강한 전파를 쏴가지고 드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이고요. 스푸핑은 공중에서 드론을 납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짜 위치 정보가 담긴 신호를 이제 드론에 보내서 드론을 엉뚱한 장소로 유인해가지고 착륙시켜가지고 이제 뺏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드론 쪽에 어떤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란이 지금 스푸핑 방식을 사용해서 미군 드론을 납포해서 정보를 획득한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과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또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산업의 활용도 되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관심들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 제도의 문제, 결국은 각 드론들의 이 그 자동차 번호판처럼 번호를 부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드론이 우리 사회 속에서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되는 만큼 드론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시스템, 법을 좀 체계화시키고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이제 보완책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완책이나 제도 법제화가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그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드론을 올바르게 뭐 인류 경영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뭐 가르침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하루 되시죠. 지금까지 동강대학교 드론과 김기원 학과장과 함께 있는데요. 드론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드론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드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계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또 한 번의 감동.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이 옵니다. 파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한국 아델리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 9월 오픈 예정. 1811-6734 파순교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사율과 폐사율이 높은 돼지 전염병이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또 연천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확산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린 건데요.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 조호성 교수와 함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사율과 폐사율이 높은 돼지 질병입니다. 네. 돼지와 멧돼지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는데요. 고열이 있고 식욕부진 그리고 잘 서지 못합니다. 돼지가. 그리고 피부에 출혈 같은 증상을 주로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대부분 죽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마다 좀 병원성이 다양해서 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급성령의 경우에 대부분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전염력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사율이 100%라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돼지나 멧돼지에 네네. 있어서 보통 우리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많이 뭐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구제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병인 거죠? 네, 일단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바이러스긴 한데요. 네.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소, 돼지처럼 이렇게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 다 감염됐다고 하면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로지 돼지만 감염되는 특징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전파 방식으로 보면 구제역이 저희가 공기 전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 반해서 네. 이 바이러스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직접적으로 돼지와 접촉이 되지 않으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이제 구제역은 백신이 있어서 제가 대비를 좀 한 것에 반해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접촉이 되면 감염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접촉을 차단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이것을 확산을 막는 바로 중요한 그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나름대로 접촉을 차단을 했고 특히 이번에 파주에서 처음에 이 확진 판결을 받은 곳은 다른 곳과의 접촉이 굉장히 없는 곳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 또 이 일하는 분들도 뭐 해외나 나간 적이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것이 파주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어떤 차단 방역 시스템으로 저희가 웬만큼 다 걸러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어찌됐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감염원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저희가 지금 국경 검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소시지나 육류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검출되는 예를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제3의 문제가 분명히 농장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지금 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생산된 이 중국 돼지로 만든 이 가공식품에도 이 돼지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냉동육 같은 경우에는 1000일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육포 같은 경우에도 300일 이상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돼지한테 그 부산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돼지한테 간다면 돼지한테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가공을 하면 어떤 바이러스 고열로 뭐 가공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공식품에 완벽한 있어서. 열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요. 근데 그게 부적절하게 됐을 훈제나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열 처리가 더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훨씬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 인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접촉했을 때 인간에게 피해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인간의 피해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혹시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돼지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간을 통해서 돼지에게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 뭐 신발이나 이런 그래서 농장 주변에 가지 않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파주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써 연천도 확진 판단을 받았습니다. 좀 확산 속도 범위 굉장히 빠르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감염 초기이긴 하고요. 일단은 그 파주와 연천이 역학적으로 어떤 연관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터진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이게 하루에 시차를 두고 터진 건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형태로든 동일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터졌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어떤 역학적인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근데 휴전선 인근인 발생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또 이야기가 되던데 북한에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전선 인근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는 것을 보고 지금 뭐 북한에 있는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좀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거 추정도 있고 다양한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지금 48시간 내에 이것을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감염된 농장에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48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조기에 초동 방역으로 이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지금 저희가 이 감염 양상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굉장히 그 유의 깊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동일한 오염원이 있다면 그 5일이나 일주일 뭐 열흘 이내에 감염돼서 발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한 흐름으로 제가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48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것을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동 대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지금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일까요? 네, 지금 저희가 구제역이나 AI에서 얻은 이 경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시 짚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가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으면 되는 게 차단 방역입니다. 네. 혹시 농장에 그 위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세심히 살피셔서 뭐 이렇게 틈새 하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잘 막으시고 또 거기에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그 파리나 뭐 쥐 같은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이게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외국 연구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 깊게 보셔서 소독이나 나머지 차단 방역 매뉴얼대로 그 절차대로 준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지만 지금 전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다 각 그 지자체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네. 일단은 전라남북도 모두 지금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이제 아까 원론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 모두에 이 그 일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력이나 여러 시스템으로 지원과 독려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차단 방역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바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가 나주 혁신도시에 오픈 캠퍼스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오픈 캠퍼스는 지방이든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와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최근 전남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과 방송, 통신, 전파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와 전문 인력 교류, 교육과 연구시설 실습 장비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요. 또 교육 활성화와 연구개발 협력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실무 중심형 교육을 위한 전공과 연계한 실습 교육 과정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를 추진키로 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 전자컴퓨터공학부, 신문방송학과, 전자통신공학 전공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 전파의 진흥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남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픈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그 더불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주시 나주 배박물관이 있는데 이 배박물관이 배따기 체험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시 배박물관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시민과 관광객 600명을 대상으로 배따기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행사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1회당 최대 5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그 배따기 체험과 더불어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나주배 역사와 재배 과정을 비롯해 그 배 수확용 배돌이 에코백 꾸미기가 진행되고요. 네. 또 나주배 시식 등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 참가 신청은 1인당 최대 5명, 단체는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된 문의는 나주시청 누리집과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또는 나주배박물관 학예연구실로 하면 되는데요. 그 이번 배따기 체험은 온 가족이 함께 가을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나주 배박물관은 이 밖에도 궁중 음식 배숙 만들기와 배돌이 초콜릿 만들기, 생배즙 따기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관내 유치원과 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나주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서 나주 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나주가 또 직접 만들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원군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과 화장실 청소 도우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네, 그 하수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과 화장실 청소 도우미 사업이 학교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만 60세 이상 어르신 88명이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급식 도우미와 화장실 청소 도우미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하수구는 급식 도우미 사업으로 지역의 15개 초중학교에 인력을 배치해 그 급배식 지원과 식구 정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 도우미 사업은 3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데요. 그 어르신들의 도우미 활동은 교사와 학생의 화장실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요. 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는 급식과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부족한 일손을 보탤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제공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 하수구는 그 어르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학교와 보육시설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그 수요처와 참여자가 모두 만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하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과 화장실 청소 도우미 사업은 그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있고요. 또 그 소득 창출과 건강 개선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하수군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형식적인 일자리가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실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에는 현재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은 완전하게 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27도, 목포 26도, 대전 27도, 서울 26도를 보이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전국의 기온이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내리쬐는 볕이 따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74%입니다. 북문대로 우남주공 3단지에서 우남사거리 방향, 우남주공 3단지 5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한 지성과 아름다운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기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분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광주 MBC 9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할 때 지키자.
100세 시대 허리 건강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박지환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평상시 운동으로 기본 체력을 키워야 허리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교실은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즈골장어, 오개강구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비타민하우스와 한필카드, 메가박스 전대점이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